예,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강도죄 좀 해봅시다. 이제 강도죄.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강도죄에 관한 것들을 좀 볼 텐데, 이제 피해자 운영하는 가게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훔친 물건을 물색하던 중 나오다가 이제 중강도죄입니다. 중강도죄가 나오는데, 중강도죄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하고 갑시다. 이제 중강도죄에 대해서는 절도기회, 체포, 면탈, 그 다음에 항거, 죄증 인멸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절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절도를 넓게 본다, 좁게 본다? 아주 넓게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도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가 있고 난 다음에 언제까지? 신병 확보 전까지의 모든 것을 절도로 봅니다. 그래서 훔치다가 들킨 경우 모두 절도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목적으로 이제 폭행 협박하는 건데, 첫 번째 목적범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폭행 협박을 굉장히 넓게 본다는 거예요. 최애비긴 한데. 그렇죠.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게 중강도죄의 기수와 미수시기, 기수시기를 뭘로 본다? 절취시기로 보고요. 중강도죄의 공동정범을 넓게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넓게 인정한다. 그렇죠. 애견할 수 있으면 중강도죄의 공동정범을 다 인정하죠. 그래서 발각 후에 각자 도망갔다 할지라도 중강도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데, 단 발각 전에 도망갔다면 중강도죄 공동정범을 부정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충분히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한번 봅시다.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던 가게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에 훔친 물건을 물색하던 중, 물색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 나온 피해자에게 붙잡혀서 체포를 멘탈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경우 중강도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 다음 2번 절도범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나 체포를 멘탈을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가할 때 비로소 흉기를 휴대하여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그렇죠. 특수강도의 중강도가 된다. 그렇죠. 요거 중강도가 될 때 중강도도 마찬가지 특수가 될 수 있어요. 특수 합동해야 되고요. 흉기를 휴대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근데 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흉기를 휴대할 때? 폭행 협박할 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애초에는 흉기를 가지고 가진 않았어요. 근데 쫓아오니까 죄증을 인멸 목적으로 칼로 이렇게 찔렀다면 이것도 뭐가 될 수 있어요? 특수강도의 중강도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흉기 휴대의 시점을 애초에 절취행위 시로 보는가, 폭행 협박 시로 보는가? 폭행 협박 시. 그렇죠. 그래서 폭행 협박할 때 이제 비로소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뭐가 된다? 특수강도의 중강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3번. 각각의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이상 을이 체포를 면탈하고 경찰에 관하게 상해를 가할 때 갑이 비록 거기에는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을의 행위를 애견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중강도죄의 상해를 면할 수 없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절취했어요. 그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서 상해를 가했을 때 거기에 없었다 할지라도 뭐가 있다면 애견 가능성이 있다면 중강도 상해의 공동정범 판례를 넓게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판례는 중강도죄 공동정범 대부분 다 일정한다고 그랬어요. 다음 부정한 사례는 발각 전에 미리 도망한 경우에만 중강도의 공동정범을 부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좀 기억하시고요. 4번 중강도의 폭행 협박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을 것 필요한 거예요. 중강도 폭행 협박을 넓게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문제이고요. 그 다음 5번 절도 피해자가 잠을 자다가 이마를 맞고 잠이 깨어 비로소 맞은 것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때렸어요? 아니죠. 그죠? 절도 피해자가 잠을 자다가 잠이 깨어 비로소 맞은 걸 알았잖아요. 그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서, 죄증을 인멸하기 위해서 한 거 목적으로라고 볼 수 없으니까 중강도상의 죄책을 볼 수 없네. 그런 목적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단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 그럼 답이 없네요. 이걸 뭘로 봤었어요? 이 사람이 물색하던 중 가게로 붙잡히자 멘탈을 목적으로 넘어뜨렸죠. 그죠? 그래서 물건을 가져갔어? 못 가져갔어? 못 가져갔죠. 훔치고 물색하던 중. 그래서 이거를 중강도 미수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답이 1번이 될 수밖에 없네요. 좀 애매했었어요. 예, 물색하던 중 붙잡혀서 멘탈을 목적으로 물건을 안 가져갔다라는 전체적인 뉘앙스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행시 문제가 좀 이런 뉘앙스 문제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대부분 시험에 나면 그 중강도 문제가 나옵니다. 그쵸? 예. 3번 중강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야간입니다. 중요한 키워드가 들어가는데 야간. 그렇죠. 야간 주거 침입 절도는 언제가 있어도요. 그래서 주거에 침입해서 실행이 착수가 있죠. 그럼 뭘로 볼 수 있겠어요? 절도기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폭행 해법에 가면 뭐가 된다? 중강도가 성립한다. 맞는 문장이죠. 그 다음 2번. 절도범이 옷을 잡히자 체포를 면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손을 뿌리쳤어요. 중강도의 폭행 협박에 해당하진 않죠. 예. 요거는 뿌리친 거 가지고는 상대방의 반응은 현재 곤란하게 할 정도 폭행 협박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맞죠? 그럼 3번. 중강도는 목적범으로 재물 탈환 거부, 체포 면탈, 죄징 인멸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목적이 있으면 되는 거지 목적의 달성 여부는 본죄 성립에 영향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번. 중강도 기수미수는 뭘 가지고 본다고 그랬어요? 절도죄, 절취의 기수미수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여기서 벗어나진 않아요. 그렇죠? 보시고. 그 다음에 4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중강도의 주체는 절도기니까 절도범이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일종의 신분법적 성격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절도죄의 객체는 절도해야 되니까 타인의 재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인이 갑에게 지급해야 될 술값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전상 이익을 취득하고 갑을 폭행하였다는 범죄 사실로는 중강도죄를 인정할 수 없다. 요 판례 자주 나오는 판례니까 좀 사안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친구가 술을 먹다가 술값이 없어서 술값에 대한 시비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주인을 으슥한 대로 부릅니다. 잠깐 주인 좀 이리 와봐요. 그래서 내가 그래 술값 못 내 이 새끼 하면서 뚜들 팬 거예요. 이거를 중강도의 중강도로 볼 수 있겠는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중강도면 절도 기회에 체포 면탈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절도 기회에 뭐를 포함할 수 있겠는가? 강도의 포함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절도의 기회에 체포를 면하기 위해서 사람을 두드려 패는 그것도 중강도니까, 그렇죠? 강도 기회, 강도를 하다가 체포를 면하기 위해서 사람을 두드려 패는 거는 이건 더 나쁜 놈이니까 처벌해야지 라고 이제 하는 견해들이 되게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절도 기회에 강도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게 긍정설이 다수설이었었는데 판례는 뭘로 보는 거예요? 부정설로 보는 게 판례입니다. 왜? 강도 기회에 사람 두드려 팼으면 그냥 강도상으로 가면 되지 무슨 중강도로 와 이렇게 판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중강도 주체는 절도범이지 강도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절도죄의 객체는 재물이므로 그죠? 재산상 이득을 면하기 위해서 폭행한 것은 중강도죄로 인정할 수 없고 이거는 뭐가 될 여지는 있어요? 강도죄의 여지는 있다는 거예요. 단 강도죄의 여지가 되기 위해서는 채무면탈 강도가 될 수 있어야겠죠. 채무면탈 가능성이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판례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예 뭐 강도상해죄가 될 수 없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판례가 자 절도 기회에 사람을 폭행 협박하는 게 중강도인데 이건 절도 기회는 아니잖아. 그래서 적어도 중강도 상해는 아니야. 이렇게 판례가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번. 절도범이 일단 체포는 되었으나 아직 신병 확보가 확실하지 되지 않는 거. 그렇죠? 판례는 중강도를 굉장히 넓게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행의 착수부터 신병 확보시까지예요. 그래서 절도범이 아직 신병 확보가 되지 않았으면 이것도 뭘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절도의 기회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강도 기회에 절도 기회에 사람을 때렸으니까 뭐야 중강도가 되고 그러면 이러한 중강도 기회에 상해가 있었으니까 중강도는 강도와 동일하게 취급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강도 상해죄에 해당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 강도의 애비 음모가 생기기 위해서 애비 음모죄는 목적범이라고 그랬어요.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뭔 목적이 있어야겠어요? 강도 목적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강도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나 들키면 찌르자. 그렇죠. 예. 이렇게 했던 거는 강도 목적이에요. 중강도 목적이에요. 중강도 목적이죠. 그렇죠. 중강도의 목적이 있는 것은 절도의 목적이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강도의 애비 음모죄로 처벌할 수는 없답니다. 그렇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 중강도의 기수 여부는 절도의 기수 여부를 가지고 온다. 그렇죠? 맞죠?
절도범이 체포를 멘탈 목적으로 체포라는 여러 멘트 이제 해가지고 하나는 강도 상해 생겼어요. 그럼 뭐가 된다? 포괄하여 강도 상해죄 1점은 성립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 강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렇죠. 피고인이 새벽 5시경 A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에 회칼로 A를 위협하여 현금카드를 강취하고 현금까지 인출했어요. 피고인은 같은 날에 9시경 A를 결박한 채 택시를 태우고 하던 중 잠시 정차하였는데 A가 결박을 묻고 도주하여 A를 쫓아가 시비하다가 회칼로 A에게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제 봅시다. 이제 요거 그러면 뭐가 성립한다? 강도 상해죄가 성립한다.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여기서 택시 강도죠. 쉽게 얘기하면. 택시에 탑승한 다음에 현금카드를 강취하고 현금까지 인출했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강도의 기회를 볼 수 있죠. 문제는 이제 5시에 강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은 날 9시까지 이 사람을 결박같이 끌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강도 기회를 볼 수 있겠는가? 그러는 거예요. 강도 기회. 넓게 본다, 좁게 본다? 굉장히 넓게 본다는 거예요. 굉장히 넓게 본다. 그래서 이것도 이 사람을 빼앗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강도 기회에 상해를 했으니까 강도 상해죄가 성립한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2번. 아까 얘기했던 그 사건이에요. 피고인 A 운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다음에 술값을 지급을 요구받자 뒷골목을 유인합니다. 그렇죠. 그래 놓고 뭐야?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거를 절도 기회로 볼 수 있는가? 중강도가 되기 위해서는 절도 기회가 있었는데 이 절도 기회에는 분명히 절도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에 강도는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강도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술값의 지급을 면하기 위해서 폭행하는 것은 요거는 강도의 절도예요. 기본이 채무 멘탈 강도라는 거예요. 강도기 때문에 요거는 중강도를 전제로 한 강도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단 강도범을 전제로 한 강도 상해죄는 성립할 여지는 있죠. 그렇죠? 그래서 중강도가 되기 위해서는 절도가 있어야 되는데 절도를 도저히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절도가 아니니까. 그렇죠? 중강도범을 전제로 하는 강도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맞겠죠. 그 다음 3번. 피고인이 절도범행을 할 목적으로 등산용 칼을 휴대한 채 주택가를 배회했어요. 예, 그렇죠. 그러면 주택가를 배회하다가 발각되어 체포된 경우에 피고인이 절도범행을 하다가 발각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등산용 칼을 휴대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한 거죠. 그렇죠. 강도 예비 목적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한다? 강도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강도라는 목적은 강도 예비 목록 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문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린 문장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피고인 주차된 A의 승용차와 문을 열고 내부를 물색하던 중 A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다가 A 및 그 친구인 B와 대치하면서 체포를 멘탈할 목적으로 A, B를 폭행하여 상해를 했어요. 아까 그쵸? 예. 하나 중강도 기회에 한 명을 상해했어요. 그럼 뭐가 된다?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 상해죄를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수 문제까지 뭐 골고루 총론상의 문제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로 갑시다. 강도에 관한 죄 중에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강도 상해죄 하나의 강도 기회에 상해를 하면 성립하는 범죄이죠. 그렇죠. 그래서 실행 직후 범위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은 강도 기회로 볼 수 있으면 그렇죠. 이거는 넓게 본다. 그래서 강도 기회를 넓게 본다는 전체적인 뉘앙스 문제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통념상의 범죄가 완료되지 않은 단계, 즉 신병이 넘어가지 경찰로 넘어가지 않는 상태라면 다 강도 기회를 다 보고 있습니다. 넓게 봐요. 그다음 니은번 갑이 A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A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그렇죠? 예. 1시간 20분 정도 도주하다가 경찰관이 따라오자 A를 칼로 찔렀던 거예요. 이것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아까 본 듯이 마치 강도 기회로 넓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죄, 상해죄, 실경이라고 볼 수 없고 뭐가 된다는 거냐? 강도 상해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강도 기회로 볼 수 있으니까 실경으로 처벌한다, 강도 상해죄로만 처벌한다, 강도 상해죄로만 처벌한다. D번. 강도 범행의 직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가 위 범행 현장으로부터 150m 지점에서 화물차를 타고 도착하는 을을 발견하고 순찰자가 추적하여 을을 붙잡았으나, 그렇죠? 예. 이 사람 잡았어요. 강도하고 난 다음에 잡아가지고 경찰차에 태웠어요. 근데 이 사람 난동을 핍니다. 그렇죠? 예. 이 사람의 이제 난동을 피워가지고 과도로서 옆에 있는 경찰관을 찔렀던 사건입니다. 아직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죠. 왜? 아직 경찰서로 안 넘어갔으니까. 이것도 뭘로 본다는 거야? 판례는 강도 기회로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뭐가 되는가? 강도 상해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C의 신고를 받고 온 D2를 붙잡으려고 이제 해서 D는 뭐 중강도, E는 강도, 이게 아니라 포괄하여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강도 상해죄 일제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사례로 이제 사안을 다 적어놓은 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의 이제 강도 기회에 그렇죠? 이거 한번 볼까요? 하나 강도 기회 죄수 문제인데 그렇죠? 한 명한테는 강도 상해를 하고 한 명한테는 강도만 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포괄하여 강도 상해죄가 성립한다는 게 판례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포괄하여 강도 상해죄. 단 이제 하나 강도 교회 강도 상해하고 강도 상해하면 이거는 판례가 상경으로 봐요, 실경으로 봐요. 이건 실경으로 봅니다. 이거를 두 개를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 리일번. 병이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그렇죠? 예. 체포하고서 그렇죠. 디귿하고 리을을 설명을 드렸었네요. 아이고 이렇게 됐죠? 예. 죄송합니다. 다시 디귿번부터 보겠습니다. 예. 사망했던 경우네요. 사망했던 경우. 그렇죠. 죽였으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요? 강도 살인죄가 되겠죠. 그렇죠. 사망 경우. 강도 살인죄가 성립하고 그렇죠. 강도 살인죄와 강도죄와 살인죄의 실질 경험을 볼 수 없다. 맞죠? 예. 강도기에 살인했으니까. 그렇죠. 그다음 리번. 예. 지하 주차장에 있었는데 이제 경찰이 오니까 그쵸 어떻게 되겠어요? 한 명은 경찰을 때리고 그죠 때리고 그 다음에 한 명은 이제 경찰을 때려서 상해까지 입혔죠. 그죠 그래서 요거 하나는 강도 기회에 강도 상해와 강도 성립하면 뭐가 된다? 포괄하여 강도 상해죄가 성립한다 그랬죠. 그래서 리을이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쵸? 예. 그 다음 미음번 그쵸. 요 판례는 좀 잘 기억을 합시다. 강도 기회를 굉장히 넘게 인정하는데 강도 기회를 부정한 판례가 딱 하나예요. 이 판례입니다. 정이 F집에서 절도배경을 하고 난 다음에 10분가량이 지나서 F집에서 200m 떨어진 버스 정류장이 키워드가 되겠네요. 사실은 뭐 이제 사하는 키워드는 법에 10분가량이 지나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집에서 물건 훔쳤어요. 근데 추적을 당했던 상황이 아닙니다. 놓쳐버렸습니다. 놓치고 이 사람이 버스 정류장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본 사람이 저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너 범인이지라고 두드려 잡았던 경우예요. 근데 두드려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드디어 두드렸던 경우죠. 이제 팼던 경우죠. 예. 절도범인을 의심하고 뒷추적은 F에 붙잡혀 F집에 왔을 때 폭행한 경우에 그쵸 예, 그래서 다시 이 사람이 절도범인을 마치고 난 다음에 뭔가 추적을 못했어요. 근데 그 비슷한 인상 차이가 뭐에 했는가? 버스 정류장에 서기는 거예요. 추적 중인 상태예요. 추적 중인 상태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절도 기회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는 중강도죄를 부정했던 유일한 사례입니다. 절도 기회가 아니라고 봤어요. 예. 추적 중이다 혹은 신병 확보 중이다 이때는 절도 기회로 볼 수 있지만 그렇죠? 이미 추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나간 비슷한 사람을 발견했다 이 사람을 잡아보는데 이 사람이 반항했다 이 정도 가지고는 뭐로 볼 수 없다는 거야? 절도 기회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번 절도범이 발각되었을 경우에 쓰기 위해서 등산용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이거는 절도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니까 강도 예비모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래서 ABC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그렇죠.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네. 강간범이 분열을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에 의해서 반항을 억압한 후에 반항 억압 상태가 계속적으로 이용하여 제보를 탈취하는 경우입니다. 그죠? 요거. 네. 가장 유명한 사안이죠. 강간. 그렇죠? 그 다음에 강도. 그 다음에 강간했던 사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강간하고 강도한다면 강간과 강도 실경이 되겠지만 강도를 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강간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될 수 있다? 첫 번째 강도 강간죄가 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자, 두 번째 강간하고 난 다음에 반항 억압 상태가 계속되어 있었던 경우죠. 그렇죠? 그러면 이 폭행 협박이 이미 억압된 상태에서 강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폭행 협박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새로운 폭행 협박이 없었다 할지라도 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죠. 그래서 기억이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2번 각각을 공부하여 채무를 면탈한 의사로 병을 살해한 경우입니다. 그죠? 여기 채무 면탈 강도입니다.
이 사람 채무자가 누구를 죽여버린 경우에 채권자를 살해한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강도죄가 되겠는지, 그렇죠? 돈을 목적으로는 살인이 되겠는지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사람을 죽여서 바로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건 강도살인이 되겠지만, 이 사람을 죽여도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수 없다면 그건 뭐가 된다는 거야? 그는, 그쵸, 이 돈은 동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채무를 면탈하는 의사로 채권자 병을 살해했지만, 그렇죠? 채권 증서가 이미 남아 있어요. 상속인도 그 채권 정지를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그럼 채무를 면탈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못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 면탈 강도가 되기 위해서는 채무 면탈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채무 면탈 가능성이 이제 있는 것과 없는 것. 채무 면탈 가능성. 좀 더 글씨를 이쁘게 써볼까요? 채무 면탈 강도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채무 면탈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채무 면탈할 가능성. 이 사람을 죽음으로써 채무를 면탈할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가, 그렇죠? 상속인이, 그렇죠? 알 가능성, 취득 가능성이나 혹은 확인의 존재가 있다면 확인할 방법, 확인 방법, 거의 채권 증서가 되겠죠. 방법이 있다면, 이때는 면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면탈 가능성이 없으니까 강도죄가 된다, 안 된다? 그냥 단순 살인죄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취득 가능성이 없거나 알 가능성이 없거나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 그렇죠? 이때는 면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때는 뭐가 된다는 겁니까? 이때는 강도 살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 살인 인정한 판례가 2개밖에 없습니다. 딱 2개밖에 없어요. 뭐하고 뭡니까? 택시비 지급 면탈하고요. 그 다음에 술값 지급 면탈. 그렇죠? 예. 왜? 택시기사 혼자 타고 있으니까 가족들이 알 리는 없고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냥 채권을 확인한 방법도 없죠. 술값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혼자 있으면 이 사람을 죽여버리면, 그렇죠? 이 사람이 나한테 술값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거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요때는, 그러니까 가족이 알 수가 없죠. 가족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요때는 채무 면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강도 살인죄를 인정하는 거, 죽여서 채무 면탈 가능성을 인정해서 뭐 택시비 강도하고요. 그 다음에 술값 강도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럼 다시 문제로 봅시다. 채무 존재가 명백하고 상속인이 존재하며 상속인이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상속인이 5억 원에 돈이 있네? 그럼 뭐야? 이걸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럼 확인해가지고 찾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만 강도살인죄가 인정된다는, 이때는 강도살인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옛날에 서울시 의원이 자기한테 채권자를 살해했던 사건이죠. 그렇죠? 요때 이 채권 확인할 방법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채무 면탈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뭐만 인정했던 경우에 살인죄만 인정했었습니다. 그렇죠? 디귿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있어 상습 강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강도 목적으로 강도 예비를 했어요. 결국은 이제 상습 강도죄 포괄 일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여러 가지 준비행위 등은 뭘로만 전부 처벌하면 충분하겠습니다. 상습 강도 일죄로 처벌하면 충분하겠죠. 그래서 별도의 강도 예비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맞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피고인이 폭행 협박으로 인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 전폐에 서명을 하게 했어요. 그죠? 하지만 이런 강압에 의한 서명은 무효가 될 수 있죠. 그죠? 하지만 외관의 매출 전폐가 작성된 것만 가지고도 이 사람의 재산상의 이득을 보고 이 사람이 손해볼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뭐로 볼 수 있다? 이거는 강도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피해자가 강 매출 전폐에 허위 서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으러 들어갔는데 가짜 영주가 있고 막 술값이 이만큼 나오면서 야 이거 다 처먹었으니까 돈 내야지 이렇게 두드려 팼던 사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사인을 받는 것 자체가 그 법률상은 무효고 사법상은 무효이기 때문에 이 사람 지급 의무가 없죠. 그렇다 할지라도 어찌됐든 사인을 함으로써 내가 돈을 줘야 될 가능성이 충분히 생겼기 때문에 이것도 뭘로 볼 수 있다?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답니다. 그렇죠? 없다가 아니라. 네. 그 다음 미음번. 이거 여관에 들어가서 강도를 합니다. 카운터에 있는 주인과 종업원 협박했던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된다? 이거는 하나 강도 교회에 2명한테 범죄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실체적 경합이 됐으니까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을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에 대해서 상해를 했어요. 그죠? 예,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기회, 강도 기회. 한 사람은 그냥 강도하고 한 사람은 이제 상해했어. 한 명만 상해가 됐죠. 만약에 두 명이 상해가 됐으면 실경이 됐겠지만, 그죠? 한 명이 상해됐으면 뭐가 된다? 포괄해서 하나는 강도 상해만 성립한다. 맞는 문장이죠. 그 다음, 4번. 날치기예요, 날치기. 날치기 기본적으로 뭐가 된다 그랬어요? 절도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 싹 채가려고 그랬으면 이건 절도고, 이 사람이 잡고 있는데 쭉 끌고 가서 뺏으려고 그랬으면 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탈취하면서 가방을 놓지 않고 버티고 있잖아. 그죠? 이 사람은 쭉 끌고 가면서 가방을 뺏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 오토바이라는 오토바이라는 이 그 강력한 포스에 의해서 이 사람을 끌고 가면서 뺏으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럼 폭행하는 걸로 볼 수 있겠네요. 유형적 행사가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강도죄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강도죄로 볼 수 있고, 강도나 강도치상서 성립할 여지가 없다. 틀렸네요. 그렇죠? 키워드는 놓치지 않고 버티는 사람을 끌고 간 것은 가방을 뺏기 위해서 유형력을 행사한 거니까 이거는 폭행으로 볼 수 있고 강도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다번의 키워드는 뭐가 되겠어요? 가족이 되겠네요. 그렇죠? 강도가 들어갔습니다. 한 가족을 터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관리자가 하나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하나 범죄가 되겠죠. 상상적 경악하게 되는 게 아니라 포괄 일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 강도죄가 성립할 뿐이다. 맞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라번. 중강도죄 기수 여부는 뭘 가지고 본다? 절취 여부로 본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폭행 협박 여부로 본다고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마번. 강도죄의 객체는 재산상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해이거나 법률상 정당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에 한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실체상으로 재산상은 이득을 볼 수 있으면 이것도 강도죄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몇 번을 볼까요? 10번을 볼까요? 10번 보고 좀 지나갑시다. 강도죄도 제가 겹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부동산에 대한 점유권도 강도죄나 특수강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어요. 모든 재산상 이득이 강도죄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 2번. 신경 안정제를 보는 우유. 이거죠. 혼치강도라고 그러죠. 혼치강도. 그래서 양부를 써서 강도를 하는 것도 뭐가 될 수 있겠어요? 폭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폭행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3번. 반환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있음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폭행 협박과 다른 곳에서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특수 강도의 기수로는 볼 수가 없다. 그쵸? 예. 그러니까 폭행 협박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다면, 그죠? 요거는 뭘로 보겠어요? 이건 공갈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 예.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힘들죠. 그러니까 폭행 협박으로 인해서 이를 강취해야 되는데 폭행 협박하고 야 임마 너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니까 나중에 딴 종에서 이거 준 거예요. 그죠? 이건 뭘 보겠어요? 이거 공갈로 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강도죄의 미수가 되거나 그렇죠? 아니면 공갈죄가 되지 특수강도죄 기소 처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피고인 여간 종업원의 칼로 찔러서 상해를 가하고 격실로 끌고 가서 폭행 협박을 하고 있던 중 다른 방에 나오는 여관 주인도 같은 방에 밀어넣어서 주인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1층 종업원의 소유를 깨놨어요. 그렇죠? 여관 종업원과 주인에 대해서는 그렇죠? 이건 상경이 된다 그랬어요. 실경이 된다 그랬어요. 이건 상경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똑같은 문제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특이한 문제 몇 개만 더 풀어보고 강도죄를 끝내보도록 합시다. 13번 보겠습니다. 13번. 그렇죠. 뭐 이제 제목은 길지만 거의 대동소이한 문제예요. 날치기에 관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뭐가 된다 그랬어요? 절도가 된다 그랬어요. 절도가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날치기와 같이 강제력을 사용한 재물을 절취하는 거야. 절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연히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 절취하다 보니까 가방 꼭 쥐고 있으니까 넘어졌다면 이거는 뭐가 된다는 거야? 중강도가 되는 건 아니라 그렇죠? 예. 근데 날치기의 점유 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피해자 반응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끌고 가는 것은 이거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강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1번이 틀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예. 날치기는 기본적으로 뭐에 해당하냐면 절도에 해당하지만 날치기 그때 우연히 폭행이 있다면 우연히 상해가 있다면 날치기를 하는데 핸드백을 꼭 안고 핸드백을 가지고 있던 여자가 손가락이 부러졌거나 이런 경우들은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뭐 폭행 치상 정도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강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야? 여기에 대해서 점유를 못한 거예요. 반항에 부딪혔거나. 반항에 부딪혔는데 계속 운전한 경우입니다. 요거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상해 결과가 발생했으면 강도 상해죄가 되겠죠. 답은 강간도구리는 치사상처에 있어서 사상한 결과는 간음이 그 자체로 발생한 경우나 강간의 수단으로 폭행 협박으로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간의 수반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그렇죠? 그래서 강간하고 해서 때렸을 때 이제 얼굴에 상처가 난 것도 강간치상이고 강간행위 와중에서 외음부 찰가상으로 해서 뭐 천연막 손상된 것도 강간치상이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번은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답은 절도범이 체포를 멘탈을 목적으로 경찰관에 폭행 협박을 가한 때는 그렇죠? 예. 충강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강도와 공직방은 이거는 상경이었고요. 강도와 공직방은 실경이었습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있네요. 그래서 강도와 공직방 뭐가 된다? 실경이 된다. 이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죄수에 관한 문제네요.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강도하기로 모의한 다음에 피해자 갑으로부터 금품을 빼앗아 이어서 피해자 을녀를 강간하였다면 그렇죠? 예. 즉 강도 강간죄인데 강도 격체와 강간의 격체가 다를 수도 있어요. 강도 기회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여자를 강간했다 할지라도 강도 기회 강간한 거 맞죠? 그렇죠? 그래서 강도 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답은 채무 면탈 강도입니다. 자, 면탈. 채무 면탈 살인. 채무를 면하기 위해서 살인을 했으면 채무를 면탈할 가능성이 있으면 채무 면탈 강도가 될 수 있다. 즉 강도 살인죄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하지만 채무를 면탈할 가능성이 없다면 그렇죠. 강도 살인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무를 면탈을 목적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채권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채무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이거는 강도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살해했어. 그렇죠? 근데 채무 존재가 명백해. 즉 증서가 남아 있어. 그 다음에 상속인이 충분히 알 수 있어. 그럼 채무를 면한가요? 못 면한가? 못 면한 거죠. 그래서 뭐만 된다는 거야? 살인죄만 된다는 겁니다. 강도 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죠. 뭐가 된다는가? 그냥 살인죄가 된다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잘 나오고 문장 때문에 헷갈릴 가능성이 있으니 꼼꼼히 좀 보십시오. 그래서 채무를 면탈을 목적으로 죽였다 할지라도 원칙적으로는 뭐가 된다는 거야? 이 사람을 죽이면서 채무를 면할 가능성이 있으면 뭐가 된다? 강도살인죄가 된다. 그걸 인정한 사람 딱 두 개 뭐? 그쵸. 술값, 택시비. 그쵸. 하지만 대부분의 사례들은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가 남거나 가족들이 이걸 알고 있으면 가족들이 이 사람 죽었다 그래서 채권을 포기하지 않고 뭐 하겠어? 행사하겠죠. 그럼 채무 면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없다는 채무를 면할 수 없으니까 재산상 이득을 볼 수 없으니까 뭐가 안 된다는 거야? 강도살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뭐가 된다? 살인죄만 된다. 답은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 범위를 일으켜 그렇죠? 재물을 강취했습니다. 그렇죠? 강간 이후에 강도했네요. 그렇죠? 뭐 강간과 강도 실격이 될 뿐이죠. 답은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했어요. 그렇죠? 그럼 뭐가 된다? 이것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중강도 살인. 그렇죠? 그래서 중강도는 뭐하고 동일하게 취급한다? 강도와 동일하고 취급하니까 뭐가 성립할 수 있겠어요? 강도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봤습니다. 이제 뒤로 갑시다. 이제 사기죄입니다. 사기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범죄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재산범죄 70% 이상이 사기죄죠. 요새는 사기죄가 격증하고 있고 그리고 뭐 절도야 강도야 누구나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지만 사기죄는 굉장히 복잡하니까 속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판례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천천히 보겠습니다. 사기, 횡령, 배임, 강제인면 이제 뭐 시작이죠. 사기죄. 그죠?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인해서 상대방의 착오를 일으키고 착오에 의해서 처분행위가 있어야지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한 기망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속이는 것 자체를 속여서 뭐 했어야 돼? 이 사람이 재산상 이득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기망행위 자체가 뭘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분행위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지 사기죄가 된다는 겁니다.
단지 속였다. 속여서 기분 나쁘겠죠. 하지만 그거 가지고 사기죄가 어떻게 안 돼? 안 되죠. 그렇죠? 기망행위를 통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수 있어야 상대방을 속여서 처분행위를 할 수 있어야 사기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특히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예. 그리고 최근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처분행위에 관한 문제예요. 처분행위. 처분행위라는 것은 그렇죠? 예. 사기죄는 다른 범죄와 다르게 누구 의사가 있어야 돼? 피해자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철도는 피해자 의사 없이 내가 물건 가져오면 되잖아. 강도도 피해자 없이 내가 그 물건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기죄라는 것은 내가 속이면 상대방이 속아서 뭐 하는 거, 이 물건을 스스로 갖다 주는 게 사기죄입니다. 이익을 스스로 갖다 주는 게 사기죄예요. 그래서 피해 기망자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분 의사와 처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 가격이 아니니까 자세히는 할 수 없겠지만 특히 처분 의사에 관한 게 판례가 전원합의체로 변경됨으로써 굉장히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전체를 다 판사하기는 그렇죠? 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둘씩 판례를 좀 보도록 합시다. 뭐 중요한 판례가 몇 개 있네요. 첫 번째 분도 이게 기억범 판례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 판례 문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요. 사기죄 피해자는 법인이거나 단체인 경우에, 그렇죠? 예. 이러는 경우에요. 이제 은행입니다. 은행. A은행이라고 합시다. A은행의 직원인 B에 대해서, 그렇죠? 갑이 뭐 하는 거예요? 기망행위를 하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뭐 은행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변제 의사 능력도 없으면서 이걸 기망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거는 비대표이사라고 할까요? 비대표. A은행. 대출 자격이나 대출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대표를 속여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는 거예요. 대출을 받아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선이면, 이 사람이 악이면, 당연히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 사람은 사기꾼이고요. 이 사람 뭐야? 피기망자. 근데 이 대출하시면서 누가 손해를 봐? 은행이 피해자가 되는, 그렇죠?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다른 뭐가 되겠어요? 삼각상이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 대표가 악의인 경우에요. 이 사람이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 이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야. 그러면 이건 뭐가 되겠어요? 이 사람은 사기죄의 피해자예요? 아니면 A은행을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이 A은행에 배신하고 재산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쵸? 이 사람은 횡령이나 배임이 된다는 거예요. 단, 이 사람 뭐가 되겠어요? 횡령이나 배임을 알고 가담한 거니까 횡령죄와 배임죄의 공범이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연구에 관한 사례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예요. 근데 대표자가, 즉 의사결정권자가, 그렇죠? 기망행위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사기야 횡령이야? 법인의 단체에 대한 사기야 횡령이야? 속았어야 사기지. 이 사람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진범이야? 그렇죠? 이 대표자가 진범이죠. 법인의 단체에 대해서 배신하고 뭐 하고 있는 거야? 횡령 배임하고 있는 거죠. 사기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이 대표에 대해서 횡령죄와 배임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판례가 나오고 여전히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이 대표이사가 알면서도 빌려줬다면, 그쵸? 속은 거예요? 아니면 법인을 배신한 거야? 법인을 배신한 거죠. 그죠? 그래서 횡령이나 배임은 될지언정 뭔 되지 않는다? 사기죄는 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재산죄는 이제 중요하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죠? 니은죄. 이것도 마찬가지. 굉장히 중요하죠. 사기죄에 대해서 처분행위는 자, 사기죄라는 것은 속이면 이 피해자가 속아서 그래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이걸 드릴게요 라고 속여서 주는 거야. 줄 수 있어야 사기죄가 되겠지. 그냥 피고인이 가지고 오면 이건 사기야 절도나 강도야. 절도나 강도죠. 그렇죠? 그래서 사기죄라는 건 뭐가 있어야 된다? 처분행위가 있어야 돼. 처분행위 있기 위해서는 이 사람 뭐가 있어야 돼? 처분 의사와 처분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는 주로 이제 처분 능력이 문제가 됐습니다. 처분 능력이라는 것은, 그쵸, 속아서 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뭐 법적 권한이 있는 경우도 되겠지만,
사실상 권한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법인에 있어서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속았으면 법인의 것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상각사유가 성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처분을 인정했었는데, 뭐 부정하는 것들 기억나시죠? 그죠? 뭐 등기 공무원 같은 것들을 여러분 나중에 보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처분 의사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근데 판례가 처분 의사라는 것은 처분 행위를 한다는 자체의 의사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죠? 예. 그래서 처분사라는 것은 처분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만 하면 되지. 아, 내가 어떠한 처분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인식이 있으면 되는 거지. 처분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 처분 행위의 결과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결과를 포함하진 않는다.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뭐냐면 판례의 유지는 이렇습니다. 사기죄라는 것은 속아서 준다는 거예요. 속아서 주는 거니까 이 결과를 알고 있으면 속아서 주는 게 아니지. 그렇죠? 결과를 알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아, 속아서 내가 너한테 무언가를 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뭐가 된다는 거야? 사기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안이었냐면 토지 거래 허가에 필요한 사안입니다 라고 얘기해가지고 어떤 문서에 사인을 하게 합니다. 오케이? 그렇죠? 토지 거래 허가. 토지 거래 허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거야? 매매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 토지 거래 허가하는 거에 사인하는 거야 라고 해서 사인을 했던 경우예요. 근데 그건 사실은 토지 거래를 하는 거였어요. 허가를 하는 거였어요. 근저당을 설정하는 거예요. 자기 땅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서명사치라고 합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예. 서명사치 경우에는 어찌됐든 네가 속아서 처분행위를 하고 있죠. 행위를 한다는 인식은 있어요. 하지만 이게 근저당 문서다라는 처분 결과에 대한 인식은 없는 사안이죠. 이런 경우에 과연 처분서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렇죠? 근데 판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판례가. 처분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지 처분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는 불요하다라는 전원합치 판결이 됩니다. 이 사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니은번 봅시다. 사기죄에 대한 본질 및 구조에 대해서 사기죄에 말하는 처분 행위라는 것은 처분 의사에 지배된 행위여야 하므로 이 처분 의사라는 것은 자신의 행위에 의한 결과에 대한 인식을 당연히 전제로 한다가 아니게 됐습니다. 이 전납치 판결입니다. 판례가 변경된 거 아니라 판례가 이제까지는 얘기가 없었는데 의견이 갈렸어요. 처분 행위를 한다는 것은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따라서 야, 이런 서명사치는 자기가 반하는 문서를 작성했으니까 문서죄는 될지언정 사기죄는 안 돼 라고 보는 게 거의 기존의 입장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판례는 어찌됐든 네가 처분 문서에 서명을 했다는 거는 네가 어떠한 처분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인식하고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뭐가 된다는 거야? 이것도 처분 행위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뭘 인정하겠다는 거야? 사기죄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사기죄도 인정하고 문서죄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게 봅니다. 그래서 요거 처분 행위를 인정할 수 있음이 명백하답니다. 없음이 명백하다고 했으니까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요거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여기 한번 봅시다.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 행위는 그렇죠? 처분 의사가 있어야 돼요. 맞죠? 예. 근데 처분 결과에 대한 인식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날이 난다는 처분 문서에 대해서 처분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처분 행위가 있다는 거 없다는가? 처분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처분 행위를 인정할 수 있어서 사기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번에 관한 판례에 대한 거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다음 디귿번 사기죄에 대해서는 타인을 기망하고 착오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전반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해야겠어요.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상 처분을 유발한 피고인 행위가 어떠한 사부 성패 또는 성과에 밀접한 관련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고인의 재력이나 그렇죠?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토대로 기망의 인과관계를 전부를 판단해야 한다. 봅시다.
이 사람이 피고인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경우였어요? 이 사람은 재력을 보고 투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신기술이 미국 FDA, 그렇죠? 이 FDA의 승인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바이오 산업이죠, 바이오 산업. 최근에 뭐 삼바 사건에서도 이런 바이오 사건, 바이오가 되면 어떻게 이게 만약에 미국 FDA 승인이 난다. 뭐 암 치료제다. 아니 뭐 그냥 비아그라 유사 제품이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박이 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했으면 이 성패 자체를 거짓으로 속였는가 여부에 대해서 사기죄 기망인을 판단해야 되는 거지. 이 사람은 신용이나 재력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재력이나 신용 상태를 토대로. 왜냐면 이 사람 뭐에 대해서 사기였는가 아닌가만 봐야 돼. 그렇죠? 이 사업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이 사람이 거짓말 쳤으면 이건 사기지만, 그렇죠? 그게 아니라 돈이 없었다. 그거는 네가 투자한 것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니까 그거 가지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해될 수 있겠어요? 그래, 이런 거야. 이 사람이 내가 신기술을 개발했다 그래서 투자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신기술 개발 여부에 따라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거지. 이 사람이 돈이 있고 없고를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 1번 전상이익, 자, 극적이익, 소극적이익 다 포함하죠. 그죠? 그래서 속여서 채무 면제를 받는 것도 뭐가 될 수 있겠어요? 사기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 나중에 위법성 취소할 수 있는데요. 어찌됐든 네가 이익을 볼 뻔했고 난 손해를 볼 뻔했잖아. 그럼 사기죄를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2번도 잘 나오는 판례니까 좀 기억을 해둡시다. 요것도 이제 소송사기가 하는 건데, 우리나라 소송사기는 법원 소유권 자체에 대해서 소송사기를 인정하는 경향들이 강해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취득시효 사건이었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매매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쵸? 그럼 자주점유가 있게 20년 동안 평공인하게 점유를 했으니까 취득시효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매매계약서가 없어진 거예요. 자주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되는데 매매계약서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법원에 증거를 제출합니다. 권리가 있는 사람인데 허위의 증거를 제출했을 경우 소송사기를 인정하다 부정한다? 인정하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렇죠?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네가 감히 법원을 속여? 이 나쁜 놈의 새끼 소송사기로 처벌하겠어 라고 하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저당권자의 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근저당이 있는 사람이지. 있는 사람의 대리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채무자격 소유자는 피해자를 대리해서 경매 개시 결정의 정보를 받을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매 개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근저당은 대리권자니까 이제 뭐 할 수 있겠어요? 경매 개시 결정은 정보를 받을 권한은 없죠. 누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건 채무자가, 이 채무자는 이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권한은 있죠, 권한은. 그러니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보를 받았어요. 근저당이 유효하다 할지라도, 그건 근저당이 유효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지. 그죠? 경매 개시 결정을 정보를 받을 권한은 없죠. 그죠? 그래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속에서 이걸 받았으면 뭐가 된다는 허위 증거를 제출했으면 이거는 소송사기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채권자에게 추심하여 줄 것 같아 속여 채권의 추심 승낙을 받아 그 채권을 추심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맞죠? 예. 편취한 약소금, 그렇죠? 편취했어요. 그러면 약소금을 이제 가지고 있던 사람한테 속여서 이 약소금 어떻게 할게라고 받았어. 그리고 제3자한테 팔아먹는 거예요. 피해자가 다르죠. 그렇죠? 예. 그럼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 3번 판을 잘 기억해 둡시다. 그렇죠? 이 사람이 호텔의 사업자 명의를 받습니다. 근데 호텔의 사업자 명의를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재산상의 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호텔을 받았거나, 호텔 자체를 받았거나, 아니면 뭐 이득이 확실한 것들을 받았다면 이건 뭐가 될 수 있겠어요? 이건 사기가 될 수 있겠는데, 판례가 호텔의 사업자 명의만 받았던 거 가지고는, 그렇죠? 사업자 명의만 받았던 거는, 그렇죠? 예. 이 명의대여 행위 자체가 재산상의 이득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어 사기죄를 부정했던 사건입니다.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가장 비교되는 게 이해 해당 연도에 나왔던 게, 그러니까 주식 운용 계좌 같은 것들을 이익을 받았으면 이거는 이익 대우 가능성이 많으니까 사기가 될 수 있는데, 호텔 명의를 받은 거 가지고는 이거는 야 전상 이득이라고 확실할 수 없어.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사기가 안 됐어요. 오케이. 그렇죠? 예. 그다음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다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렇죠? 예, 사기죄 성립하죠. 그렇죠? 그래서 나이롱 환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에 대한 사기죄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 입원 치료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래도 해서 50을 받아야 되는데 100을 받았다 그러면 100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토지거래허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쏘가서 서명 날이 됐다 할지라도 처분사는 있으니까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그렇죠? 사기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